법률방송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여러분의 법률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네, 법률 고민 있으신 분들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계정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언제부터인가 부쩍 말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 사춘기인가 보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도 아이의 신경을 건들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요.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는 또래 친구들에게 왕따와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어머, 너 등에 이 멍짝은 뭐야? 대체 요즘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넘어져서 먹는 거야. 뒤로 넘어져서 등에 이렇게 큰 멍이 생겼다는 거야? 아이는 처음에는 아무리 물어봐도 얘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겨우 설득 끝에 아이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 나 학교에서 사실 왕따 당하고 있어. 그리고 다른 학교 고등학교 형들이 매일같이 학원으로 찾아와서 돈도 빼앗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 뭐? 얘가 그런 일이 있었으면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바보같이 왜 맞고만 있어? 나야 그러다 말겠지 했지. 근데 엄마, 나 요즘 정말 학교고 학원이고 가기 싫은데 다 그만두면 안 돼? 응? 엄마 나 좀 살려줘. 아이는 몇 개월 전부터 학교에서는 왕따를 당하고 있었고 학원에서는 다른 고등학교 선배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 글을 쓰는 지금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데 더 기가 막힌 건 학교 측의 반응입니다. 아니, 선생님. 애가 학교에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등에 멍이 들고 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그거를 전혀 몰랐을 수가 있어요? 어머니, 하나씩 마음 이해하지만 저희도 매달 설문조사를 하고 있어요. 아이들 인성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제가 재혁이 그렇게 만든 아이들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이야기 잘 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학교 징계위원회인가? 학폭위인가? 그거 열어주세요. 저 절대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아이고 어머니, 그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죠. 재혁이도 이 학교 학생이고 걔들도 이 학교 학생인데 그리고 학교 이미지도 있고. 아니 글쎄 우리 아이보다 학교 이미지를 더 걱정하더라고요. 정말 이제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우리 아이에게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왕따시킨 친구들과 폭행을 한 선배 중에는 고2, 고3도 있었는데 다들 감옥에 보낼 수는 없나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학교 폭력 사안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면 점점 잔인해지고 있는 게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례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사회 내용이 성폭행 내용이기 때문에 더 좀 약간 충격적이었는데요. 이렇듯 학교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학교 폭력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에 관하여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처분을 요청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법 제2조는 폭행은 물론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할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연자분은 학교장에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7조에 따라서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봉사활동,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처분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해 학생에게 큰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많은 학교폭력의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이 학교폭력 예방법상의 조치를 요청하는 것을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대응 방안으로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가해자를 폭행죄로 형사 고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연의 경우 가해자들에 대한 폭행죄가 충분히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 학생 중 14세가 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폭행죄가 성립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연의 경우는 가해 학생들이 모두 중학생 이상으로 10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것을 판단되기 때문에 14세 미만이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가해 학생들이 고2, 3,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있는데 가해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할 당시에 미성년자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선고 시에 성인이 되었다면 소년법이 아니라 일반 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와 가해자의 학부모들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치료비, 위자료 등을 지급받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정훈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렇게 학교폭력과 같은 청소년들의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좀 소년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사회적인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예전의 그런 기준으로 이런 학교 폭력이 아이들 간의 다툼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만 치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다 보면 가해 학생도 더 이상 교육되지 않고 더 엇나가게 되고, 피해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을 그런 위기까지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이나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가해자를 처벌하는, 가해자를 교육시키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 학생을 어떻게 그 학생이 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이것은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